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입니다. 먼저 계산과학에서의 주요 초점은 주로 정확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 기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계산이 정확하다고 하기보다는 사람이 눈으로 보았을 때 꽤 괜찮게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대두되는 문제들은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견고하며 빠른지 이 세 가지 쟁점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표현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바로 힘 기반 방식입니다. 뉴턴의 제2 법칙에 따라 물체에 작용하는 네 외력을 각각 누적하여 가속도를 계산합니다. 그 후 타임 인테그레이션 메소드 등을 활용하여 속도를 업데이트한 뒤 물체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또한 충격량 기반 방식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이때 속도에 대한 적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힘 기반 방식은 타임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타임 인테그레이션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잡한 상미분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며 explicit method, implicit method가 존재합니다. explicit method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이전의 상태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며 대표적으로 오일러의 방법이 있습니다. implicit method는 현재 상태를 구하기 위해 구하고자 하는 현재 상태와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 이터레이션 스텝마다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또한 힘 기반 방식을 사용하여 물체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스프링과 매스를 가지고 있는 파티클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에 타임 인테그레이션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속도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스프링 상수 K가 매우 크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의 속도보다 다음의 속도가 항상 커지게 되어 시스템이 블로우업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럴 때 implicit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스와 인퍼스 기반의 방법들의 한계점은 explicit time method, integration method를 사용하는 데 있어 스티프니스 프로블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견고하지 않으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데요. 만약 스프링 코에피션트 K가 매우 작다면 매우 큰 진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스프링 코에피션트가 매우 크다면 시스템은 블로우업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좀 시스템을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타임 스텝 h의 값을 줄인다면 시뮬레이션의 속도는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explicit method의 stiffness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 implicit time integration method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implicit time integration method를 사용하더라도 빠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 이터레이션마다 방정식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implicit time integration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또한 충격량 기반인 impulse based method는 순간적으로 매우 큰 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임 스텝 h를 매우 줄여야 하게 되는데 이 타임 스텝 h를 줄인다면 앞선 문제와 같이 시뮬레이션이 매우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의
주요한 아이디어로는 이러한 힘을 계산하는 것 대신에 constraints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time integration 대신 constraint projection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포지션 베이스드 메소드에서는 속도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즉 속도를 계산하는 층을 배제합니다. 직접적으로 포지션을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약 조건들을 constraint 펑션을 통하여 정의할 것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컴퓨터 게임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게 되며 메시의 정점 혹은 객체 자체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곳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related work인데요. 속도를 수정한다는 점은 발렛 인테그레이터를 사용하여 포지션을 직접 조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속도는 현재 위치와 이전 위치에 의하여 암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꿈으로써 속도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일반적인 constraint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relative work는 상태를 매칭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의 논문에서 설명하였듯이 물체의 정지 상태를 현재 상태에 매칭시켜서 특정한 목표 지점을 찾고 이 목표 포인트에 현재의 포인트를 이동하여 변형 가능한 물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에서 제시하려는 방법과 가장 비슷한 방법이지만 하나의 글로벌한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포지션 솔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련 논문은 Large Step Synchronous Simulation입니다. Large Step Synchronous Simulation에서는 또한 constraint 펑션을 사용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constraint 펑션을 통해 직접적으로 위치를 수정하지만 Large Step Synchronous Simulation에서는 constraint 에너지 펑션의 미분을 통해서 힘을 계산합니다. 결론은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전형적인 불안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또한 직접적으로 객체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지션 기반 세팅을 통하여 일반적인 제약 함수들을 다룰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구현하기 쉽고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 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n개의 정점과 m개의 constraint의 집합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정점 i는 질량 m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각각의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constraint의 경우 아래와 같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카디널리티는 constraint에 영향을 받는 정점의 개수를 말합니다. 또한 constraint는 3차원이기 때문에 3nj 차원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이며 인덱스 셋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스티프니스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타입은 두 가지를 정의합니다. 만약 이퀄리티 조건이라면 constraint 펑션이 0을 만족해야 함을 뜻하고 만약 inequality 조건이라면 constraint 펑션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포지션 베이스드 메소드의 알고리즘 플로우입니다. 먼저 밸류들을 초기화합니다. 그 후 외부 힘이 적용된 포지션을 explicit time integration 메소드인
오일러 방법으로 계산하여 포지션을 에스티메이션합니다. 그 후 internal force를 imitation하는 constraint를 사용하여 포지션을 직접적으로 수정합니다. 이전의 알고리즘 플로우를 2차원 평면에서 원 운동하고 있는 파티클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력을 받아 움직인 포지션을 다음과 같이 에스티메이션스 포지션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외력이 아닌 내력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internal force를 imitation하는 constraint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포지션을 수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파티클의 위치는 우리가 constraint로 설정한 원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솔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raint 펑션의 인풋은 m 플러스 m 콜리전계의 constraint입니다. m 콜리전 같은 경우는 콜리전이 발생하였을 때 생기는 constraint입니다. 또한 외력을 받아 움직인 포지션들을 인풋으로 받습니다. 결국 솔버의 목적은 외력만 받아 움직인 포지션들을 internal force를 imitation하는 constraint를 만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가우스-세이달의 아이디어를 살짝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우스-세이달은 가우스-세이달 이터레이션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방법을 통해 갖고 오고자 하는 개념은 하나의 constraint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값을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최근에 갱신된 해를 가지고 그 다음 constraint에 대하여 해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우리는 m개의 이퀘이션과 3n개의 unknown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m이 3n보다 크다면 불능이고 m이 3n보다 작거나 같다면 부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 방정식들은 전부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방정식에 대한 식이 아닌 때때로 부등식을 풀어야 할 때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벡터가 있고 델 P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도록 포지션을 얼마나 움직일지를 정하는 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먼저 테일러 시리즈를 통하여 논리니어한 방정식 혹은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근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코렉션 벡터 델타 P에 대하여 이러한 리니어 시스템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과 같이 근사된 식을 가지고 가우스-사이달 타입의 이터레이션을 방정식마다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델타 P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식은 미지수가 한 개여서 문제가 없지만 미지수가 여러 개라면 한 개의 방정식을 풀 때 문제가 생깁니다. 즉 부정 방정식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리니어 시스템을 통째로 슈도 인버스, 즉 인버스 매트릭스를 근사하여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부등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underdetermined하고 inequality한 방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말했던 델타 P를 constraint 방향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constraint 방향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즉 constraint gradient를 말합니다. constraint를 미분한다는 것은 곧 constraint의 노멀 벡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constraint를 만족하는 가장 빠른 방향으로 우리는 파티클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프로젝션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쪽 코스노트의 Constraint Dynamics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C는 0으로 고정된 함수에서 Gradient 벡터의 의미는 해당 평면의 접점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접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onstraint projection, 다음 내용인 constraint projection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타 P를 constraint의 gradient 방향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곧 제일 빠르게 constraint를 만족하는 방향이라고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델타 P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라그랑즈 승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모든 식들이 람다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시스템을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밑에 식을 보시면 델타 P에 대한 식이었는데요. 이 델타 P에 대한 식을 람다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델타 P에 대해서 식을 전개하게 되면 맨 아래와 같은 식이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 각각의 포인트들의 질량이 동일하다면 델타 P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S는 스케일링 팩터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팩터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정의합니다. constraint에 의하여 영향받는 모든 점에 대해서 스케일링 팩터가 똑같습니다. 만약 각각의 포인트들이 개개인의 질량을 갖고 있다면, 즉 어떠한 파티클과 다른 파티클 간의 질량이 다르다면 다음과 같이 웨이팅하여 스케일링 팩터와 델타 PI를 정의합니다. constraint projection에 대한 예시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constraint 펑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P1, 파티클 P1과 P2가 있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D를 만족해야 한다면 constraint 펑션의 gradient는 n과 n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식들로 인해 스케일링 팩터 S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코렉션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파티클의 위치를 움직이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선각 모멘텀의 보존입니다. 만약 델타 PI를 프로젝션에 의하여 대체된 위치, 즉 변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식을 만족하여 선각 모멘텀이 보존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두 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internal force를 imitation하는 constraint가 마치 internal force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external force, 즉 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며 이 부분을 논문에서는 ghost for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멘텀의 보존은 translation, rotation에 대하여 불변입니다. 다음은 타입 핸들링입니다. 타입 핸들링 같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동일 조건 같은 경우 항상 프로젝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비동일 조건의 경우 constraint의 크기가 0보다 작을 경우에만 프로젝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체의 스티프니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단하게 델타 P에 K를 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션을 할 때 인위적으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게 함으로써 오브젝트가 좀 더 쉽게 늘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의 영향이
논리니어하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즉,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나오는 에러들이 논리니어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K를 바로 직접적으로 델타 P에다가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알제브릭적 트릭을 통하여 곱해줌으로써 에러가 선형적으로 선형 독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K 대신 K'은 1-K, 1-K의 NS승으로 치환을 해서 곱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콜리전 디텍션과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포지션 베이스드 어프로치의 가장 큰 장점은 콜리전에 대한 응답이 매우 쉽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콜리전이 감지되었다면 위의 함수는 M 콜리전 개의 콜리전 컨스트레인트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콜리전 컨스트레인트의 개수는 그때그때마다 다양하며 얼마나 많은 정점들이 콜라이딩 됐는지에 대하여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논문에서 컨티뉴어스와 스태틱 콜리전 두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컨티뉴어스 콜리전 핸들링 CCH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에스티메이트 되는 위치로 레이를 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이가 스태틱 오브젝트로 들어가는 위치, 즉 엔트리 포인트를 Q라 하고 그때의 노멀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면 이와 같은 식을 통하여 콜리전을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콜리전 핸들링 같은 경우 스태틱 오브젝트와 다이나믹 오브젝트 간의 콜리전 핸들링을 말합니다. 이 컨티뉴어스 콜리전 핸들링에 대한 도식도입니다. 먼저 파티클 X에서 스태틱 오브젝트 방향으로 레이를 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에스티메이션 되는 곳의 포지션 P가 스태틱 오브젝트 내부에 있다면 그쪽을 통과하는 레이 QC를 그쪽으로 통과하는 레이를 쏘게 되고 그 레이와 스태틱 오브젝트와의 교점인 QC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QC에서의 노멀 벡터를 구하게 되고 이 노멀 벡터와 P에서 QC에서 P까지의 벡터 이 두 가지를 내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태틱 콜리전 핸들링입니다. 만약 X에서 에스티메이션 되는 곳 PI로 가는 레이가 만약 완전하게 스태틱 오브젝트 안에 있다면, 즉 QC를 앞서 봤던 도식도에서 QC를 구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경우 그리고 프로젝션 중 의도되지 않은 인서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엔트리 포인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서페이스 포인트 QS를 구하게 됩니다. 이 QS는 PI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피스 노멀 NS를 이 위치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값들로 인해 우리는 constraint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 타입은 inequality 그리고 스티프니스 K는 1로 주게 됩니다. 이전의 콜리전 핸들링 같은 경우는 스태틱 오브젝트와 다이나믹 오브젝트 간의 콜리전 핸들링이었습니다. 즉, 한 물체는 벽과 같이 움직이지 않은 물체이고 다른 물체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콜리전 핸들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이나믹 오브젝트 간의 충돌입니다. 콜리전입니다. 다이나믹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다른 오브젝트로 전파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오브젝트의 콜리전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오브젝트의 포인트 Q가 현재 오브젝트의 삼각형을
뚫고 지나갔을 경우, 즉 콜리전이 일어났을 경우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하여 콜리전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각각 삼각형의 노멀 벡터에 따라 핸들링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댐핑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시뮬레이션의 퀄리티는 댐핑 스킴에 의하여 적절하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선, 각, 모멘텀의 보존을 위하여 스프링 댐핑 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메소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각각 선 그리고 각 속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현된 곳은 각각의 인디비주얼 데비에이션에 대한 댐핑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도식도로 표현하게 된다면, 즉 댐핑을 통하여 항상 오리지널한 쉐이프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파티클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구르는 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가 움직이는 VCM과 각운동 오메가 외적 RI, 그리고 여기에다가 VI를 뺨으로써 우리는 빨간색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클이 움직임에 따라 파티클이 변형됨에 따라 결국 오리지널 쉐이프, 오리지널한 위치로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댐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프니스와 댐핑을 비교하자면 스티프니스는 프로젝션의 사이즈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컨스트레인트 프로젝션 후에 적용되는 것이고, 스티프니스를 사용함으로써 오브젝트의 디포메이션이 더 생생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댐핑 같은 경우에는 벨로시티의 디렉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에스티메이션 되는 포지션 자체가 수정된다는 것입니다. 컨스트레인트 프로젝션 이전에 적용되고요. 우리는 댐핑을 사용함으로써 오브젝트의 오리지널 쉐이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오브젝트의 버텍스에 어태칭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적절한 타겟 포지션의 위치를 설정해주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오브젝트의 정점에 어태칭을 하는 것은 매 타임 스텝마다 정점의 위치를 다이나믹 오브젝트의 위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가 컨스트레인트 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스의 인버스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WI, 즉 매스의 인버스가 0으로 가까워지게 된다면 버텍스의 가속도 또한 0으로 점점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그래프 라지 스텝스 인클로즈 시뮬레이션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를 통하여 클로즈를 시뮬레이션해 볼 것입니다. 시뮬레이터는 인풋으로 임의의 삼각형 메쉬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한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삼각형들을 합쳐서 매니폴드로 입력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혹은 어떤 메쉬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형 혹은 평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물체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를 우주에서 본다면 구처럼 보이겠지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땅 위에서 지구를 본다면 평평한 면으로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런 걸 매니폴드라고 하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삼각형과 삼각형이 서로 하나의 엣지에서 만나는 이러한 메쉬들을 매니폴드라고 정의합니다. 정점의 질량 같은 경우는 인접한 삼각형의 질량의 3분의 1로 계산하게 됩니다. 3분의 1 각각 정점의 3분의 1의 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칭 컨스트레인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스티프니스 K 스트레치는 유저에 의해 정의되며 스트레칭 컨스트레인트의 타입은 이퀄리티, 즉 0이 될 때까지 계속 프로젝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L0는 엣지의 초기 길이입니다. 그 다음은 밴딩 컨스트레인트입니다. 밴딩 컨스트레인트는 인접하고 있는 삼각형 두 개의 각각 쌍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스티프니스 K 밴드는 또한 유저에 의해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도 인이퀄리티가 아닌 이퀄리티인데요. 여기서 컨스트레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밴딩 컨스트레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인접한 삼각형들의 각도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각도를 통하여 컨스트레인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스트레칭과 독립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스트레칭 컨스트레인트는 엣지의 길이에 의존하지만 밴딩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드제 인접한 두 삼각형의 각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밴딩 컨스트레인트를 일러주고 스트레칭 컨스트레인트를 다르게 줬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 메쉬의 밴딩 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스트레칭은 0.01쪽이 매우 크게 늘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치를 일러줬을 때 밴딩 컨스트레인트를 다르게 줬을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밴딩 컨스트레인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쉽게 구부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셀프 콜리전입니다. 셀프 콜리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다이나믹 물체들의 콜리전에 대한 방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옷의 두께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H라는 클로즈 thickness를 주고 삼각형을 통과하는 경우와 그리고 삼각형의 노멀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는 노멀 벡터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콜리전 두 가지를 전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에선 닫힌 삼각형 메쉬를 사용하여 압력이 높은 메쉬를 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퀄리티 조건을 통하여 컨스트레인트 펑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K는 오버 프레셔 팩터이며 삼각형 I의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쪽 항은 현재 클로즈된 메쉬의 실제 볼륨이라면 뒤쪽 항은 초기 상태의 볼륨 팩터를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메쉬가 얼마나 오버프레셔 되었니를 아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저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칭 스티프니스, 밴딩 스티프니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결과 영상은 높은 밴딩 스티프니스에서의 스트레칭 스티프니스를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 영상은 낮은 밴딩 스티프니스에서의 스트레칭 스티프니스를 변화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천이 위쪽으로는 스태틱 리지드 바디와 부착되어 있고 아래쪽은 스태틱이 아닌 리지드 바디에 부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해본 결과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실시간으로 셀프 콜리전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티어링과 스테이빌리티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엣지가 늘어나 지정된 값을 초과할 때마다 엣지에 인접한 정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후 그 선택한 정점을 기준으로 수직인 엣지의 방향으로 정점을 분할합니다. 이때 분할된 면의 위쪽 삼각형은 오리지널 버텍스이며 아래쪽은 복사되어 할당된 삼각형입니다. 즉, 이쪽은 오리지널 버텍스이지만 아래쪽은 카피된 삼각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를 사용하여 복잡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여러 개의 천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내려오고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과 퓨처 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지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통해 우리는 시뮬레이션 도중 직접적으로 오브젝트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콜리전 핸들링에 대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어태치먼트 컨스트레인트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익스플릿 인테그레이션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 워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 논문에서는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로즈 시뮬레이션들에서 리지드한 오브젝트를 다루는 것으로 더욱더 확장해 보는 것이 퓨처 워크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